출구 없는 극단 정치, 여기서 문을 열겠습니다. 구교영의 정치비상구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교영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 국회에서는 개원 후 첫 운영위 전체회의와 대정부 질문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여야 갈등으로 파행으로 점철됐습니다. 오늘 토요 특별판에서는 홍사훈 전 KBS 기자님을 모시고 그간 아껴두신 생각들을 낱낱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처음에 오신 다음에 예. 구독자 수가 10만을 돌파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비약적인 성장을 계속하다가 지금 30만의 벽을 못 넘고 있어서 긴급히 초청을 드렸습니다. 네. 나만 믿으시고. 네. 아니 그때도 정말로 그 오신 다음에 많은 구독자들이 늘었거든요. 별 말씀이요. 네. 뭐, 구 기자님이 워낙 제가 보니까 제가 원래 남의 칭찬 별로 잘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정말 발군이시더라고. 일단 이쪽 유튜브는 제가 보니까 일단 좀 콘텐츠도 콘텐츠지만 재미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일단 몽따주부터 좀 재밌게 생기셨잖아. 아니, 그래서 저희 그 CP님이 제 네. 몽타주를 보고 뽑았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회사에 지금. 네. 실력보다는. 네. 그 28만 중에서 한 20만 정도는 그 몽타주 때문에 올라간 걸로. 근데 그 이후에 안 올라가는 것도 몽타주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이번에 잘생긴 홍상훈 기자님이 좀 남은 부분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현재 진행하고 계신 홍상훈의 경제쇼 있잖아요. 네. 그 다양한 경제 현안을 많이 다루시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깜짝 놀랐잖아요. 홍사훈 쇼, 네, 홍쇼. 홍쇼죠. 예. 왜 정치쇼까지 추가하셔가지고 저희같이 정치로 먹고 사는 방송을 네. 어렵게 만드시는지. 아니 그게 네. 경제쇼가 사실 제가 한 3년 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제에서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제가. 더 이상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죠. 경제쇼, 경제 유튜브들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컨텐츠도. 그런데 그게 다 잘 될 때는 3%나 뭐 이런 것도 뭐 경기가 좋고 주식시장도 좀 이렇게 달아오르고 이 살아 움직일 때 네. 그때 이제 같은 사람들이 경제에 관심을 많이 두게 말이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워낙 안 좋으니까 요즘 제가 경제 방송하다 보니까는 경제에 대해서 이제 주소들은 지식들이 있고 보는 숫자들이 있잖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아. 제가 봐도 야 이게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저마저도 이런 생각이 드니 일반 국민들이 사실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저거 봐봤자 돈만 부글부글하고 답답하다 이런 거 잘 안 보시더라고 또. 네. 그러니까 경제쇼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잘.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이제 경제도 많이 했고 그러니 제가 또 죽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 그래갖고 그럼 내가 원래 관심 있는 거 시사 쪽 네. 그쪽을 또 오래 했었으니까 그렇죠. 시사에다가 요즘 또 정치가 워낙 사람들이 정치가 또 워낙 뉴스가 많잖아요. 다뤄야 될 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향TV에서도 많이 다루지만은 저도 한번 좀 나만의 스타일로 해봐야겠다. 네. 근데 누구는 또 그러더라고요. 야, 그 짜장면 팔다가 짜장면 안 팔린다고 설렁탕 팔면 그 가게 망한다.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망할 수는 있다. 그런데 혹시 아냐. 망할 때 망하더라도 설렁탕이 혹시 대박이 될지 아냐.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한번 다 해보자. 네. 제가 언제까지 또 이렇게 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말씀대로 지금 설렁탕이 좀 잘 팔리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인근에 있는 설렁탕 집이 지금 어려운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그런 점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정치 얘기 하셨으니까요. 최근에 이제 최혜병 수사의혹 사건이 가장 큰 화두 아닙니까? 네. 국회에서도 입법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대통령이나 여당은 여전히 강구한 입장인데 저희가 사건의 이면을 보면 대통령실이라는 큰 그물이 국방부라든가 경찰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 좀 보셨을 텐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제가 먼저 물어볼게요. 네. 구 기자님은 그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나온 사실만 가지고도 네.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은 증거들을 겁도 없이 막 뿌려놓고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 뿌려놨겠지. 그러니까 개인 전화기로 그렇게 막 겁도 없이 막 네. 이 엄청난 일을 저질렀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빠져나가기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기자들의 촉으로 봐서는 이건 너무 많은 증거가 도이치모터스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네. 증거들이 널려 있으니까 지금 빠져나갈 그 종결도 못 시키는 거잖아요. 수사검사들이.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증거들이 이른바 그 빼박 증거들이 곳곳에 널려 있으니 이게 무사히 빠져나갈 수가 있겠느냐. 암만 네. 버틴다고 해도. 그리고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억울한 청년 해병이 딱 20살입니다. 20살 청년 해병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의 원인을 책임자를 가려내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저랑 뭐 같은 생각일 거예요. 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은 퍼즐은 어느 정도 다 풀린 거 아니냐. 네. 퍼즐은 어느 정도 다 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테고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거는 그 스모킹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휴가 중인 당시에 대통령이 휴가 첫날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8월 8월 2일 2일이죠. 날 네. 그때부터 휴가였잖아요. 그때 잼버리 개영식 하는 날 휴가 중인데 이제 거기 내려갔어요. 그날 휴가 중인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의 컨퍼런스 참가 때문에 출장 가 있는 당시 국방부 장관한테 이종섭 장관한테 네. 개인 폰으로 한 20여 분간을 전화를 걸었잖아요. 개인 폰으로. 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걸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럼 뭐 때문에 전화를 했느냐. 그 최상병 건 때문에 외압을 행사하는 것 하려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냐. 대답을 못 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무슨 뭐 그 대통령실 언론 원래 이 정부의 특징이 살짝 간을 보는 거잖아요. 살짝 떠봤다가 아니면은 야 우린 그런 말 한 적 없어 하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우즈벡이 어쨌든 방산협력 대상 국가니까 방산협력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방장관하고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뭐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해서 아래 빌어서. 인용이 네. 됐었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개인 폰으로 만약 비화 폰으로 했으면은 도감청 방지가 되는 비화 폰으로 네. 했으면은 그것도 또 좀 핑계거리가 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개인 전화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 도감청 됩니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쓰는 전화기가 더군다나 국내도 아니고 해외에서 썼다는 게 방산 협력에 뭔가 있었다면 그건 국가 기밀 사항 중에 하나인데 국가 기밀을 갖다가 대통령이 아무리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개인 전화기로다가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은 이거 대통령 이거 개인 전화로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야 맞죠. 네. 그게 상식이잖아요. 네. 여기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로다가 밀어붙일 수도 없는 거잖아요. 방산협력을 논의했다는 것도.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뻔하잖아요. 말할 수 없다. 하여튼 뭔가 최혜병 얘기는 네. 하지 않았다 우리. 이렇게 지금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어느 국민이 이걸 믿어주겠느냐는 거지. 아니 더군다나 대통령이 그렇게 장관과 통화한 다음에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국방부라든가 경찰의 요소마다 또 전화를 걸어서 통화한 흔적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게 무슨 전화라는 걸 무슨 통화라는 걸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못할 네. 수밖에 없지. 그걸 어떻게 말을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일단 이 대통령실과 운명을 같이 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긴 있지만은 같이 순장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유재훈 국방부 그 법무관리관 어쨌든 전 정부에서 들어왔고 네. 곧 집에 변호사고 갑니다. 네. 그러니까 곧 집에 갈 사람이에요. 이제 굳이 여기서 자기가 만약 이 사건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외압을 어떤 이유에서든 외압을 행사하기 위해서 한 거라면은 네. 유재훈 법무관리관이나 신범철 차관이나 이종섭 장관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순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미 어느 정도 자기 책임을 물어야 될 그 상황까지 오긴 했지만은 네. 이 정도 선에서 자기는 끊어야지 더 이상 갔다가는 정말 다 원팡 뒤집어 쓰게 생겼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밝혀지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제 그 국회 운영위에서도 그 이른바 처음 이 사건이 경로했다던 그날 7월 31일. 네. 31일 날
0280-7070으로다가 그러니까요. 전화번호도 왜 또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간에 7070 그 전화번호로다가 전화했다는 거, 네. 그 국가 기밀이라고 어디서 쓰는 전화번호인지 모른다는 알려줄 수 없다는 거 이게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명함 대통령실 명함 그 사람들 다 나와 명함 있어요. 다 나와. 예. 800에 몇 번이라고. 명함이 찍고 다니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그렇죠. 이게 그리고 무슨 놈의 이 어쨌든 20살짜리 청년 해병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거 전화번호 그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뭔지 이게 왜 이렇게 수사가 뒤죽박죽이 됐는지 그걸 갖다가 밝힐 수 없다는 걸 국민들이 이걸 믿고 있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납득 못하는 거죠, 절대로. 네.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경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그래서 간단해요. 대통령이 날 화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화를 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화를 안 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참모들은. 저희 김태호 안보실장도 네. 자기 생각 기억에는 화낸 적 없다라고 네. 했잖아요.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럼 어쨌든 그날 7월 31일 날 청와대란다.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 회의가 그날 열린 거잖아요. 네. 안보회에서 거기서 참석한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이 주재한 거잖아요. 그럼 무조건 녹화하게 돼 있습니다. 네. 녹화하게 돼 있잖아요. 기록물이 남아 있죠. 네. 그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건 어쨌든 국가 보안 사항이니까. 네. 국회 운영위원들한 자 와라 봐라. 열람하면 되는 거죠. 내가 화냈는지 안 했는지. 네. 나 억울해 죽겠다. 자 봐라. 화 안 냈으면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으면 안 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공개하라는 것도 아니야. 국회의원 야당 여야 운영위 위원들한테만 와서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네. 녹화한 걸. 그거 못 하잖아요. 뭐 대통령실이 보안 시설이라는 둥, 뭐 기밀이라는 둥 이러면서 핑계 대면서 지금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화냈으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거죠. 제가 대통령이었다면은 제가 만약에 윤석열 억울하면 대통령이었다면은 네. 나 억울해 죽겠다 정말로. 와서 자 원하는 사람한테 와서 다 봐봐. 운영이 아니라도 좋아. 이재명 대표도 와봐봐. 내가 화냈는지 안 냈는지 이거 봐봐.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왜겠느냐 하는 거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감추려고 하니 그게 감춰지겠냐 이거죠. 다만 왜 화를 냈느냐 거기서. 그게 정말 마지막 퍼즐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나 남았다고 보여지죠 지금. 네. 일단 구 기자님은 네. 왜 화를 낸 것 같아요? 아마도 누군가가 대통령이 이게 부당한 상황이라는 입력을 시켜줄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정교한 사건을 통해서 입력이 될 수도 있지만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뭔가 권력에 가까운 인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 솔직히 먼저 떠오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말이 너무 어려워. 그렇게 네. 하면은 구독자 뚝뚝이 30만 못 넘어갑니다. 그냥 쉽게요. 예. 밑바닥의 언어로 네. 풀어줘야지 돼요. 로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그렇지. 보여집니다. 네. 그거야 그거. 그렇게 네. 내가 아직 가르쳐줄 게 많네. 그러니까 지난 그 국회 상황을 보면 입법청문회 때 네. 로비 의혹에 단초가 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박균택 의원 같은 네. 경우에 뭐라고 했냐면은 같은 해병대 출신으로 임성근 전 네. 사당장과 골프 모임을 함께 추진했던 인물 중에서 그 카카오톡 창 같은 게 있는 것으로 나중에 사후적으로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단톡방. 거기 있는 사람 하나가 아무리 봐도 굉장히 의심 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이 로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임성근 전 사단장이 말해봐라. 그랬더니 당장 그 자리에서는 부인을 했죠. 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왜냐 그 사람이 어쨌든 그 멋쟁 해병이라는 단톡방에 있던 그 이모 대표라는 사람이 네.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 조작의 주포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이 그 연결고리가 이 사람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 몇 달 전부터 계속 나왔잖아요. 사실 저는 처음에 그래서 네. 야, 그게 말이 되냐 그게. 들었을 때는 네. 야, 그 사람이 나는 해병대 출신인 건 몰랐는데 해병대 무슨 뭐 병 400 몇 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야, 우리나라 해병대 나온 사람이 지금 몇십만 명이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너무 갖다 붙인다. 그런 거 자꾸 갖다 붙이니까는 이게 막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네.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딱 그 카톡방 그게 공개되고 나서 야, 기자 사회에서 제가
그 30년 넘게 기자 생활하면서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금해야 된다라는 걸 어렸을 때부터 잔바리 때부터 알았던 게 네. 배웠던 게 예단, 추정, 전원 이거 갖고 보도하지 마라. 이거 했다는 나중에 큰 사고 친다 했거든요. 예단. 그때 저도 예단을 해버린 거야. 네, 몇 달 전에. 네. 예단하지 말아야 된다. 네. 가능성을 보고 한번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저는 사실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우연치고는 너무나 연결고리가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예. 다만 저는 처음에는 그래서 야 너무 갖다 붙이지 마 이렇게 말했을 때만 해도 이게 그러면 대통령이 왜 경로를 했다면 왜 경로를 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의외로 단순한 사건이었을 수 있다. 어쨌든 대통령이 그 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잖아요. 평상시에 그냥 보통의 상식으로 야 사병 한 명이 죽었는데 이걸 갖다가 쫙 꼭대기인 맨 위에 있는 사단장까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어쨌든 지휘 책임하에 있다고 맨 꼭대기 있는 사단장을 잘라버리면은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아마 본인의 상식 수준에서 아마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단장까지는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네. 그런데 해병대는 그 말을 수사단에서는 그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해병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원리 원칙대로 책임이 있는 사단장이 책임이 그냥 꼭대기에 앉아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행위가 있었다. 그 수사단에서 조사해 보니까 그러니 이 사람은 혐의자로 적시해서 이첩하는 게 맞다 해서 넘겨버린 거잖아요. 경북경찰청으로. 네. 근데 그걸 보고 대통령이 그걸 들었을 거 아니야. 보고를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원래 이제 화가 많은 분이시잖아. 또 화를 잘 내시는 분이고. 네.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사실. 영이 안 쓴 거잖아요. 본인이 대통령인데. 네. 그게 잘 됐든 잘못됐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될 줄을 알았으면 거기서 화를 안 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영이 안 쓰니까 내가 내지 말라고 했는데 경찰청에 갖다 줬다는 거야, 그거를? 어떤 XX야? 야, 전화기 어디 있어? 이러지 않았을까? 네.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불같이 이제 화를 내니까는 밑에 이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식겁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옛날 이제 그 검찰총장 할 때나 주강지검장 할 때도 그 한번 화내면은 옆에서 얼굴도 쳐다 못 보겠더라는 거 아니야. 하도 그냥 무서워서 그러니까 덩치도 크니까. 그러니 그 사건으로다가 그 실제 사건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니었는데 이게 영이 안 섰다. 내 영이 왕의 명을 갖다가 왕이 아니지 참. 대통령의 명을 이 왕자가 크게 나고 대통령의 말을 어겼단 말이야. 일개 대령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을 거다라고 저는 사실 그냥 처음에 생각하셨던 거죠. 추정을 했었어요. 그래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설마 저게 해병대 누가 그 도이치모터스 그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했겠느냐. 그건 너무 억측이다라고 생각했는데 JTBC에서 어쨌든 그 카톡 문자를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액면 그대로죠. 그걸 딱 보고 이게 정말 마지막 퍼즐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거 오래 안 걸리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래 안 걸릴 것 같다. 그렇죠. 당사자까지 노출이 된 상황이니까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골프 모임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깨졌잖아요. 성사가 안 됐습니다. 네. 성사가 안 된 이유는 거기 보면은 이모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2차 주포. 2차 주포가 스케줄 때문에 자기는 참석 못 하겠다고 해서 그 모임이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그 골프 모임의 메인은 그 블랙펄의 이모 대표가 메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 김건희하고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 야 이게
그걸 수 있겠구나. 이게 단초가 될 수가 이거 마지막 퍼즐이 이걸 수 있겠구나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일에 보니까 서울 고등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죠. 거기서 권오수 전 회장을 상대로는 그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구형을 했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이모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6년과 네. 벌금 100억 원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형량이 센 구형을 했습니다. 1심 구형량하고 똑같아요. 네, 똑같이 한 건데 네. 좀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 2심 재판 이제 9월 12일 날 선고가 되잖아요. 네. 통상적인 것보다 조금 늦게 뒤로 미루긴 미뤘어요. 몇 가지 좀 따져봐야 될 게 아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모 대표도 권오수 회장도 중형을 어쨌든 검찰에서는 똑같이 구형을 했잖아요. 네. 1심하고 똑같이 구형을 했습니다. 다만 1심 선고에서는 징역 집행유예가 2년에 나왔죠. 집행유예 3년으로 다 풀려났습니다. 네. 그때 공범들 다 풀려나서 한 명만 이제 다른 사건으로 또 연결된 게 있어서 별건으로? 네. 그 사람만 이제 그 집행유예가 안 됐고 나머지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그 중에서 그 며칠 전에 보도도 좀 되긴 됐는데 그게 좀 잘못 보도된 부분이 좀 있어갖고 네. 거기서 손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같이 기소된 사람 중에 그 쩐주라는 사람인가요? 쩐주. 네. 쩐주.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이 사람이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거든요. 네. 공범으로 기소됐죠. 그렇죠. 원래는. 공범이죠. 네. 공범으로 그 쩐주라서 같이 기소가 됐는데 무죄가 됐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몰랐던 것 같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그 이후에 이제 명분으로 내세웠던 게 봐라 김건희도 손모 씨도 이거 무죄 네. 방면됐지 않았냐. 단순 쩐주니까 같은 논리면 무죄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물론 네. 김건희 여사의 이 혐의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사실 드러난 것만 해도 단순한 쩐주의 역할만 한 건 아니었었어요. 어떤 부분이 좀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때 그 한참 뭐 브라보콘 그 송으로도 나와서 뭐 12시에 3,300원을 8만 주 때려주셈 하고 네. 공범 둘이서 문자로 다 왔다 갔다 하니까는 실제로 몇 초 뒤에 김건희 그 명의의 주식 계좌에서 똑같은 수량의 또 3,300원의 8만 주가 12시 정도에 나왔잖아요. 매도 주문이 나왔잖아요. 네. 그걸 그런데 그때 공판검사가 공판장에서 그때 수사검사였는지 공판검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수사검사였을 것 같아요. 네. 그 거래는 누가 대신해서 이렇게 매도 주문을 낸 게 아니고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직접 전화 매도 주문을 낸 거다. 그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네. 그거 매우 중요한 얘기거든요. 나는 그 수사검사가 그 얘기를 왜 했는지 아직까지도 대략 추정은 가지만은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공판장에서 공개적으로 네. 그거는 김건희가 직접 전화로다가 주문을 낸 거야. 이 바보들아. 무슨 다른 뭐 제3자가 증권 대신한 게 아니고 네. 그건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김건희가 직접 플레이를 했다는 걸 갖다 검사가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거 외에도 몇 건이 더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지금 손모 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네. 손모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심에서 검찰이 이제 항소를 하면서 네. 손모 씨도 다시 이제 그 항소를 손모 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했어요. 그렇죠. 똑같이. 그러면서 항소 이유서라는 걸 내잖아요. 그렇죠. 의견서. 네. 의견서에다가 손모 씨를 방조죄로라도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그 예비적 공소 사실을 추가했다는 거죠. 예비적 공소 사실을 공소장 변경을 하진 않았습니다. 네. 의견서를 제출했거든요. 그러다가 올 2월에 재판부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심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네. 2월에 새로 바뀐 판사가 딱 보더니만은 이게 있는 거야. 그런데 공소장 변경은 안 됐어. 손모 씨를 갖다 방조죄로다가 그러면은 그 의견서에는 이거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검사가 적시를 했는데 네. 공소장 변경을 하진 않았어. 그러니까 죄를 물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4월 공판 때 판사가 검찰한테 말을 합니다. 손모 씨에 대해서 명확히 해달라. 공소장 변경을 하라고 요청을 한 건 아닙니다. 판사가 요청을 한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검찰에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인 것 마냥 바로 5월에 공소장 변경을 하고 손모 씨를 방조죄로다가 거기다 지금 넣었어요. 네. 그리고 피고인들한테 공소장 변경을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손모 씨가 방조죄 혐의가 추가가 돼서 공소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9월 12일 날 선고 때 손모 씨에 대해서도 아마 그 건이 유죄 판결이 날지 안 날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그러면은 저도 그때 이제 그 공판에서 손모 씨에 대해서 공소장 변경이 되고 이걸 항소 의견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걸 보면서 네.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건 그냥 제 해석입니다. 네.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수사검사한테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수사검사 입장에서는 자존심은 있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들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빼박 증거들이 널려 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기소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4년째 수사가 시작된 지 4년째 계속 질질 끌고만 있는 거잖아요. 다른 공범들은 다 물론 다는 아닙니다. 네. 중요한 몇 사람들은 기소를 안 했어요. 아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 뉴스타파 지금 시민보가 열심히 취재하고 있어 지금. 네. 저는 내가 요즘 보면 취재 예고예요? 진행하고 네.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그쪽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 네. 고민이 많습니다. 어쨌든 김건희에 대해서는 그 기소도 불기소도 결정을 못 하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검사들도 자존심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손모 씨에 대해서 그때 하면서 1심 선고에서 이 무죄가 선고가 되고 나서 항소 의견서에 방조죄로 의견서를 냈을 때는 이게 당연히 그 검사 입장에서도 이게 김건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쩐주 역할만 했다고 하면은 네. 손모 씨와 똑같은 그야말로 이 혐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오히려 더 중하지. 그럼 검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게 바로 김건희 현재 여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못 느꼈겠습니까? 당연히 느끼죠. 직관적으로 느끼죠. 네. 그렇지. 그러니까 의견서는 내 자존심 차원에서 물론 이거 제 담았지만, 추정이야. 네. 담지만은 차마 이걸 공소장을 변경하지 못했어. 근데 판사의 외력에 의해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다. 판사가 이런 말씀이시죠? 네. 판사가 보니까 굉장히 꼼꼼했어요. 네. 굉장히 꼼꼼해요. 그걸 다 읽어본 거야. 다 항소 의견서까지 읽어보고 손모 씨가 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지도 다 읽어보고 보니까는 이거는 방조죄가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판사가. 네. 그래서 야 이거는 그러면은 공소장 변경을 내가 변경하라고 요청하지는 않겠지만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 판사가 요청을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 그 어쨌든 공판에서는. 네. 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확실히 좀 해줘. 말을 하니까 검찰에서 그때 수사검사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잘 됐네. 네. 바로 그거야. 울고 싶은데 정말 마침 판사가 재판부가 뺨을 때려줬네. 알았습니다. 그 재판부가 그렇게 그 말을 하니 내가 그럼 공소장 변경을 할 명분이 생겼네. 명분을 그 공소장을 그래서 변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들한테도 자 우리가 이거 그 방조죄로 너 손모 씨도 우리가 새로 추가해서 공소장에서 다시 공소장에 넣었어. 도장 찍어줘 해서 도장 찍어줬습니다. 안 찍을 수가 없지. 네. 그래서 찍어줬어. 그래서 이번에 방조죄까지 돼서 넘어간 거거든요. 9월 12일 날 선고가 됐을 때 만약에 정말 손모 씨가 방조죄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은 김건희 씨를 수사를 안 할 명분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네. 이미 뭐 4년 동안 수사가 이제 있어 왔고 네. 그리고 9월 12일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검찰에서도 명분백을 주로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 혹은 방조범으로 네. 조사할 태세가 있다라는 얘기들은 들리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그 뭔가 김건희에 대한 조사라든가 처분까지의 시간이 9월 전에 이뤄질 경우에 좀 묘한 상황이 또 연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9월 전에 그러니까 네. 그 조사에서 이거 무혐의 이렇게 혹은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네. 최소한의 그 미니멈 범죄는 손모 씨와 같은 방조죄잖아요. 전주에 돈을 댄 건 분명하니까. 그렇죠. 네. 대통령실에서는 그 주가 조작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돈만 댔을 뿐이다. 근데 어쨌든 공소 사실에 보면 다른 사람들의 공소 사실에 보면은 손모 씨가 방조죄면은 김건희도 당연히 반조죄로 네. 최소한의
다른 어떤 죄는 지금 뭐 수사를 아예 안 해버렸으니까는 그거는 지금 기소도 아예 안 돼 있는 그렇죠. 거고 공소장에도 네. 안 들어가 있는 거고 최소한 방조죄로는 걸리는 거다. 그러면은 9월 12일 이전에 2심 선고가 나기 전에 검찰에서 반부패 수사위부에서 조사를 한다면 네. 조사를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저는 2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이미 손모 씨가 방조죄로 넘어가 있는데 섭불리 네, 무혐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못할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런지 9월 12일도 멀어 보이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유죄가 나오면은 움직이겠다는 거는 또 이거를 사실은 방조범으로 예비적 공소사유를 추가를 해놓고도 네. 어떻게 보면 평행선상에서 보면은 김건희 여사도 그에 준하는 혐의가 있는 건데 똑같이 기소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또 바깥에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샅샅이 다 조사를 해봤는데 혐의점이 안 보이더라. 그럼 무혐의 내는 게 맞습니다. 불기소 처분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만 드러난 이 정황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들, 네. 아까 말했던 3,300원에 그거 어떻게 된 건 정말 우연이냐 그러면 그거는 우연히 그야말로 그때 이렇게 주문을 낸 거냐 이거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저나 시민보 같은 기자들이 가서 보고서는 납득할 만하네. 그럼 되는 거예요. 네, 불기소하는 거죠. 네. 그 수많은 녹취들 지금 변호인들도 다 갖고 있거든요. 일반에 공개는 안 됐죠 지금. 네. 그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공개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분이 그러면 이래서 보니까는 김건희는 이 녹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였었구나. 그래서 수사검사들이 무혐의 도장을 찍어줬구나. 납득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면은 증명해 주면은 그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보태서 좀 여쭤보면은 네. 김건희 여사는 영부인이라 그렇다 칩니다. 네. 뭐 공모 활동이 있을 테니까. 근데 장모 최은순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사건에 관여돼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돼 있죠. 네. 그럼 김건희 여사의 혐의랑 비슷한 혐의인 겁니까? 그분은? 똑같죠. 네. 저는 똑같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그 김건희는 영부인이잖아요. 네. 영부인이니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권력의 최정점이잖아요. 당연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최은순 그 장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당연히 들어가야죠. 그러면 제 상식에는 우리가 옛날에 대통령의 가족들을 이렇게 처벌하는 상황들을 보면은 영부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순방도 갈 일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공식적인 행사에도 나가야 되니까요. 사인인 절대적인 사인인 최인순 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분이 가만히 있겠냐고. 아니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100% 이해갑니다. 네, 이해하세요? 지금 당연히 그 최혜병 사건도 네. 그분이 VIP2가 지금 2가 아니고 1인가? 1인가 2인가 하여튼 간에 숫자는 부르기 나름인 것 같긴 한데요. 예. 그분의 연결고리로 지금 그 2차 주포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가 김건희 여사와 연결돼 있어 갖고 임성근 사단장을 갖다가 구명해 준 로비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전혀 모르는 생판 모르는 해병대 사단장까지도 예를 들어서 만약 뭐 아직 그 확정된 거 밝혀진 건 아니지만은 뭐 정황으로 의혹으로 그걸 갖다 그 사람을 갖다 자기하고 친소 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해서 구명해 줬다는 그 정도면은 자기 엄마가 이미 한번 빵에 다른 건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얼마 전에 옥고를 치르고 나왔죠.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또 들어가게 하는 걸 이걸 수사를 하게 하는 걸 저는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결국은 또 이제 궁금해하는 것들이 아까 이제 최혜병 특검부터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까지 왔는데 그 많은 세설에는 아까 말한 대로 그 이모 씨를 중심에 놓고 보게 되면 뭔가 그 두 사건이 만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도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이모 뭐 그때 그 청문회에서도 이름이 다 밝혀지고 했지만 아직까지 그 사람이 정확히 확실한 건 아니니까요. 확실한 건 아니니까 이름을 밝히는 건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이른바 부티크 자산운용사 대표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요즘 뭐 부티크라는 게 뭐 석유 팔 때도 나오고 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네. 부티크 자산운용사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리딩방 있잖아요. 그런 거야 그냥. 등록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끼리 소소히 그 부티크식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주식 정보 이야기 같이 하자마자 네. 이 말이 자산운용사지 그냥 리딩방이지 뭐 그거 대표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처음에 제가 그 2021년 그때 막 이제 도이치모터스 이제 파고들 때 그때 취재할 때 이 사람 얘기를 처음 들었었거든요, 원래. 처음에 들었었는데 누구한테 들었느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1차 작전과 2차 작전으로 나뉘거든요. 네. 2010년 10월 이전에는 1차 작전으로 했다가 이거는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의 뭐 이모 또 다른 이모 이땡땡이라는 그 주가 조작 선수가 주포였었어요. 네. 이거는 그렇게 큰 돈을 벌진 못했어. 실패한 주가 조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포를 바꿔버렸어.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진짜 또 다른 2차 선수를 갖다가 네. 2차 작전에 투입했는데 그리고 그 팀들을 투입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이모 대표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1차와 2차가 다 이제 선수들이 바뀐 거잖아요. 네. 플레이어들이 1차와 2차에 똑같이 양쪽에 다 같이 엮여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김건희 최은순입니다. 다만 1차 작전은 공소시효가 도과가 됐어. 네. 주가 조작은 공소시효가 10년이잖아요. 네. 1차 작전은 공소시효가 도과가 돼서 기소를 못 하는 거죠. 기소를 네. 못 하니까 아예 그 수사도 안 하고 네. 이거는 그냥 재판에서 다루지도 않았어요. 2차부터가 이제 기소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2021년에 제가 이거 처음 막 취재할 때 그 1차 작전의 주포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그 사람하고 제가 여러 번 좀 통화를 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약간 좀 억울한 게 있었어. 이 사람도 물론 기소가 돼서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못 받았어요. 다른 별건의 사건으로 별건의 사건으로 또 그 엮여서 갖고 실형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화 통화로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억울하다. 김건희를 물론 알긴 알고 소개를 받았지만 그렇게 막 뭐 주식 계좌를 갖다가 자기가 1인 받고 뭐 1월살 그런 사이는 아니었고 그냥 자기가 아름아름 이제 그 컨설팅만 해주는 사이였었는데 나 정말 억울하다. 물론 그거 다 거짓말이지. 그러면서 진짜는 홍 기자님이 진짜 좀 이거 취재를 하신다면은 알고 싶다면은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이모 이땡땡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이땡땡? 그때는 실명을 이제 말했어 이 사람이. 네.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는 그 자산운용사 대표라는 거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권오수 회장하고 많이 이거 작업을 했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땡땡을 블랙펄 이 대표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 그때 지금 토로스 증권이라는 네. 거기 이제 지점장 이 사람도 이제 주포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실제 그러니까 행동 대장이지. 그래 이 사람은 토로스 증권의 지점장은 이 사람을 통해서 블랙펄 이 대표를 권오수 회장한테 소개를 시켜줬다. 그러니 이 사람을 한번 좀 취재해봐라. 네. 아니 그럼 그 사람 난생 처음부터 갑자기 뭐 블랙펄은 뭐 까만 진주야? 흑진주? 진주야? 네. 그래서 네. 전화번호나 뭐 조금 더 그럼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그런 건 자기가 모른대. 그래서 내가 그때 또 한 번 예달을 한 거야. 그때 더 달라붙었어야 되는데 이러면 내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이쯤 돼서 됐어. 그래서 아니 그때 나갔으면 사실은 뭐 이 사람이 자기가 죄를 벗어나려고 이 뻥치고 있구만.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오히려 의심만 하신 거군요. 예. 그래서 미끼를 던졌다. 예. 좀 구라를 치더라도 좀 그러다 흑진주가 뭐냐 유치하게 흑진주가 그렇게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 네. 근데 몇 달 한 반년 뒤에 영장 실질심사에 이 사람이 딱 나오는 거야. 그때 제가 정말로 그때 달라붙었어야 되는데 네. 저 사람이 들어가기 전에 달라붙어서 알아냈으면은 조금 더 그야말로 실체에 뭔가 하나 건졌을 텐데라는 정말 후회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내가 조금만 더 젊었었더라도 달라붙었을 텐데 그때. 아니 근데 저는 이제 한 게 검찰은 어쨌든 간에 네. 그 이모 대표라는 분을 기본적으로 한번 꼬리를 시켰던 거죠.
그런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배경이라든가 아까 말했던 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전방위전 조사를 통해서 예. 이모 대표라는 분과 김건희 여사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정컨대. 그러니까 이모 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당연히 그거는 네. 그 어쨌든 그 심리 분석을 그때 다 했으니까 거래소에서 그 심리 분석이라는 게 네. 주가 거래 내역들. 예. 그러면은 이 대표가 안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히 수사권이 있으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이 대표를 당연히 구속을 시킨 거고. 네. 공판에서도 그런 내용은 나와요. 이번 최혜병 사건에서도 누가 그러면 김건희 여사한테 전화를 했다면은 로비를 했다면은 누가 했겠느냐. 직접 그렇게 다이렉트로 지금은 이제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영부인으로. 누가 했겠느냐. 그게 그럼 이모 대표가 직접 했다는 거야? 그랬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 공판에서 보면은 12시에 3,300원 8만 주 때려주셈 했을 때 그 전화 그 공범들끼리 한 걸 갖다가 실제로 김건희 계좌에서 실행됐을 때는 누군가가 김건희한테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럼 아니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그건 그렇죠. 예. 그건 우연일 수가 없어. 네. 12시에 정확하게 8만 주를 했으니까. 3,300원에 딱 매도 주문을 그렇게 내놓은 거는 혹시 모른다. 우리하고는 다르게 뭔가 이 예지 능력? 뭐 하여튼 네. 그런 부분. 네, 내림을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 예단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네. 예단 금지. 그래서 누가 전화를 했겠느냐 그러면 김건희한테. 누가 전화를 했겠느냐. 일단 권오수 그때 도이치모터스 회장하고는 수시로 전화할 수 있는 그 급이 같은 급이었어요. 네. 그럼 블랙펄 이 대표가 그러면 전화를 했겠느냐? 물론 일단 그때 공범 2명은 공판에서도 자기네들은 급이 낮아서 권오수한테도 직접 전화를 못하는 사이였다.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은 그럼 김건희한테 누가 전화를 해서 이게 나온 거냐? 그때 그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때. 그때 권오수도 마찬가지고 블랙펄 이 대표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그 전화 김건희한테 하지 않았다. 그럼 누가 했느냐? 이게 수사가 안 됐어요. 왜냐? 김건희 아예 기소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네. 거기서 수사가 딱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재판부에서도 판결문에도 이 사실이 누가 김건희가 왜 이걸 내놨는지는 알 수 없음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네. 그럼 그때 블랙펄 이 대표는 그때 공판장에서 자기는 김건희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했거든요. 물론 그거는 그러니까 그때 한 2년 전 얘기니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그 이후에 또 전화번호를 알 수도 있고 네. 또 영부인도 됐고 그러니까는 어쨌든 굉장히 큰 백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과거에 연도 있고 그러니 누가 거짓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정말로 김건희한테 누군가가 전화를 했으면은 구명을 해달라고 임성근 사단장을 구해달라고 전화를 했으면은 네. 그게 누구겠느냐? 지금 카톡 멋쟁 해병 카톡방에 보면은 블랙펄 이 대표가 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모 대표가 급이 되겠느냐? 안 된다면은 직접 안 했다면은 권오수 회장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기록 삭제가 한 1년 정도만 남는다고 하잖아요. 네. 권오수 회장은 사실 이번에 최혜병 사건에서는 아예 언급이 되지 않고 있죠. 네. 대상도 아니니까 당연히 삭제가 될 겁니다. 그 전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통신 기록도 그 당시의 통신 기록도 확보해야 됩니다. 삭제되기 전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블랙펄 이 대표가 안 했으면은 권오수 회장을 통해서 권오수 회장은 어쨌든 김건희 여사하고는 직접적인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사이니까 네. 했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은 그러면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전화를 받을 수 있어. 네. 그러면 그 민원을 들어줘야 돼?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 옛날에하고는 지금 다르죠, 완전히. 달라졌잖아. 예. 최고 권력자가 됐는데 야 무슨 짜잘한 해병대 사령관까지 무슨 옛날에 내가 좀 같이 연이 있다고 내가 전혀 일면식 아는 사람도 아닌데 무슨 일개 해병대 사단장을 갖다가 구해주는 것까지 내가 그런 거 들어줘야 돼?
이럴 수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10년도 도이치모터 작전이 한참 막 그 벌어져서 이 큰 돈을 벌었을 때 네. 김건희가 그때 무슨 역할을 했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멋쟁 해병의 블랙펄 이 대표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내가 한 짓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음. 있지 않을까가 들어줘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이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뭐 추정 단계이긴 물론 하지만은 네. 그런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 네. 모든 건 일단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우리가 예단하지 말자 이거지. 네. 어쨌든 단순히 그냥 해병대 출신인 게 아니고 임성근 사단장과 관계가 있을 만한 그런 카톡방이 공개가 됐고 밝혀졌고 그게 사실로 드러났으니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이 20살 청년 해병의 죽음을 갖다 억울한 죽음을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왜 들어줬어야만 했겠느냐 그런 부분은 가장 많은 약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통신 기록은 물론이고 권오수 회장의 통신 기록도 당연히 지금 확보해야 된다. 네.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통화 안 네.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이제 그 백지 상태에서 놓고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게 이 의문을 푸는 출발점이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화제를 좀 바꿔볼까요? 아니 바꾸기 네. 전에 지금 네. 바꾸면 안 돼. 네. 중요한 게 남았어요. 네. 항소심 선고가 2심 선고가 9월 12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1심에서 다 집행유예로 그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잖아요. 2심에서도 예를 들어서 다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거나 아니면 형량이 더 낮아지거나 뭐 무죄가 될 수도 무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검찰이나 피고인들이나 다 같이 우리 여기서 이제 만족한다. 3심으로 상고를 안 해버리면 거기서 그냥 재판이 종결되는 종결이죠.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법적으로 좀 따져봐야겠는데 그게 상고를 안 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그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우리 다 만족해. 검찰도 이 정도면 뭐 어쨌든 유죄 판결 우리가 받아냈으니까는 애초에 구형량은 못 미치지만은 그 약간 좀 못마땅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유죄를 받아냈으니 우린 이 정도면 됐어. 피고인들도 집행유예를 했으면은 이 정도면 됐어. 우리 네. 상고 안 실형이 할래. 아니니까. 그럼 이제 네.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멈춰있던 그 주가 조작 그 공소시효는 그 시기에는 다시 째깍째깍 그때부터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멈춰 있어 잠정 중단돼 그렇죠. 있었지. 예. 재판 중에는 중단되니까 다른 기소되지 않았던 공범들 그 공소시효까지도 네. 같이 중단돼 있었는데 만약 재판이 2심에서 종결이 돼 버리면은 그때부터 다시 시간을 가기 시작되는 때문에 거거든요. 네. 얼마가 남았느냐? 주가 조작 공소시효 1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확히 1년 만약 9월 10일 날 끝난다면은 1년 1개월 4일 남습니다. 1년 1개월 13개월만 버티면은 검찰도 뭐라 그래 행복하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야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었는데 뭐 해봤자 이거 우리 하려고 했는데 공소시효 도가로 기소도 못하니 그냥 여기서 우리 그냥 이거 그 공소권 없음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좋아하는 분도 물론 이제 계실 거고 그 외에도 기소 안 할 꼭 기소가 됐어야만 되는데 기소 안 한 분들 사람들 몇 명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왜 기소가 안 되느냐? 그건 당연히 연결 다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소를 못한 거라고 저는 이제 전화 시민보는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모두가 13개월만 버티면은 모두가 행복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가 저는 사실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정말 그러면 수사검사들도 4년 동안 질질 끌던 게 도장을 차마 못 찍었던 거. 왜냐 함부로 도장 찍으면 나중에 그게 직권남용으로 자기 목에 칼이 들어서 네. 나중에 변호사도 못 해먹게 생겼거든. 그리고 어떻게 도장을 찍겠느냐 이거지. 그런데 자연스럽게 공소시효 도과라는 그게 방법이 있으면은 있다면, 네. 방법이 있다면은 버티지 않을까? 그런데 모르죠. 상고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홍사훈 기자와 함께한 토요 특별판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요일 낮 12시 홍사훈 기자와 함께 일요 특별판 언론을 주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